자, 오늘은 205쪽 2번 보겠습니다. 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모형. 저희가 지금 정책 이제 의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제, 정책 의제론, 그 다음에 정책 분석론, 그 다음에 정책 결정론, 그 다음에 정책 집행론. 항상 우리가 행정학은요, 이게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큰 숲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 평가론. 보통 우리가 정책학 하면 한 4개 또는 이렇게 5개 영역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의제론을 어제 시작을 했죠. 네, 정책 의제론은 정치학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정치학. 특히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이 정책 의제에 관한 이론 모형은 정치학을 보면, 여러분들 정치학을 공부해 보시면 국가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국가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who governs, 국가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이게 국가론인데, 그 국가론을 정책학자들이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연결시켜서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은 거의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중에 보면 3분의 1은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학을 통해서 정치학을 공부한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쪽에 포인트가 우선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5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은 신자가 붙어가지고 1, 20년 뒤에 다시 2라운드 논쟁이 또 생겼는데, 왼쪽에 있는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 베버주의, 조합주의 5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좀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그 틀을 우선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있었던 다원주의하고 선량주의의 논쟁이 더 중요하죠. 그 206쪽에 포인트 밑에 로마 2번 엘리트 이론과 다원. 엘리트가 선량입니다. 선량. 뽑힌 사람들, 국민의 대표자. 근데 물론 이제 엘리트 하면 관료도 엘리트에 포함은 되지만, 여기서 엘리트는 지배계층이라는 뜻이에요. 꼭 관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엘리트가요, 정치 엘리트, 그 다음에 정부 엘리트, 기업 엘리트, 군 엘리트, 여러 엘리트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주로 정치 엘리트들을 생각했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 밑에 본문에 괄호 1번 고전적 엘리트 이론, 이거는 유럽 엘리트론이에요. 이때 엘리트는 주로 정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2번에 미국의 엘리트 이론, 여기서 엘리트는 주로 기업 엘리트예요. 미국의 엘리트 이론은 기업 엘리트 이론이에요. 나중에 상세한 건 우리가 이순환 때 하겠지만, 그 밀스의 지위접근법, 헌터의 명성접근법 할 때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이 정책을 다 끌고 가더라라고 할 때 그 지위나 명성이 높은 사람이 정치 엘리트가 아니에요. 맨 아랫줄 괄호에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 괄호에 기업인, 변호사, 고위 관료들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그 아래다가 주로 기업 엘리트다 하나 써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엘리트다. 그게 유럽 엘리트 이론하고 차이점. 어쨌거나 미국의 엘리트 이론하고 그 다원론의 논쟁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포인트에 있는 국가론의 기본 모형, 그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다원주의라는 게 있었고요. 다원주의. 그 다음에 선량주의, 요게 엘리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 하면 안 되죠. 외래어 표기법상 막스 하면 틀려요. 마르크스주의라고 해야 돼요. 행정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잘못 또 얘기하면 그거 한 문제 틀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마르크스주의가 맞습니다. 영어로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베버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요 5가지가 기본 이제 이론인데요. 위에 있는 요 2개는 주로 미국에서 논쟁이 됐어요. 물론 선량 엘리트주의는, 엘리트 이론은 유럽에서 생기긴 했죠. 이제 195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서 논투 논쟁이 있었는데요. 주로 다원주의와 선량주의의 논쟁은 미국 중심. 근데 요 아래 거는 유럽 중심. 유럽.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칼 막스와 막스 베버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물론 이 조합주의는 이탈리아 파쇼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유럽 중심. 자, 다원주의는 정책은 한마디로 이익 집단이 주도하고 국가는 호소합이다.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이게 다원주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꼭대기. 이익 집단이 의제를 이익 집단이 국가의 통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원주의고, 국가는 중립적인 수동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호소합이다. 국가도 이익 집단하고 똑같다고. 하나의 이익 집단이다. 주도적 입장이 있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선량주의는 엘리트가 모든 걸 주도한다. 엘리트. 여기서 엘리트는요, 관료나 정치인을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지배계층. 기업 엘리트, 군 엘리트, 뭐 다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죠. 자,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계급 이론, 그 다음에 요렇게서 다 나온 말이에요. 칼 막스가 자본주의 국가를 바라다 볼 때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더라. 뭐 계급 투쟁 이론이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굳이 행정학에서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굳이 힘들게 그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칼 막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좀 복잡한데 굳이 이순환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순환 때요. 210쪽의 왼쪽에 하단에 날리게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있고 그림이 나와요. 근데 굳이 큰 숲을 그리는 데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칼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하다가 자본가 계급이 승리를 해서 결국 국가를 장악한다. 국가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도구 국가다라고 하죠. 도구 국가. 이거는 선량이 지배하는 선량 국가. 이건 이익 집단이 지배하는 다원 국가. 요거는 자율 국가. 국가가 자율적인 의사를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간다. 자율 국가. 조합주의는 조합 국가.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라는 거는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 국가라는 것은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이걸 이제 비판을 했어요. 독일에서 막스 베버하고 칼 막스는 한 20년간 계속 앙숙이었어요. 자본주의가 멸망할 거다. 칼 막스는 아니다. 멸망한다. 아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갖는다. 아니다. 베버는 갖는다. 막스는 아니다. 네, 막스 베버는 국가라는 건 국가를 끌고 나가는 정부 관료들이 관료제 이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 관료제가 국가를 끌고 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많이 대립을 벌였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신베버주의가 등장하면서 약간 근접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칼 막스는 국가를 거의 부정하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국가가 끌고 간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 멸망한다. 베버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는요, 칼 막스는 계급이 지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본가 계급. 특정 계급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것도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멸망한다. 공산주의로 이행이 될 것이다. 아니다. 결국 논쟁에서 결국은 이제 막스 베버가 이겼죠. 칼 막스가 졌죠. 사회주의가 멸망을 했죠. 오히려 사회주의가. 그건 뭐 행정학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서 꼭 아실 거는 칼 막스는 국가의 어떤 자율성을 부정했다, 인정했다. 자본가 계급이 끌고 나간다. 이거는 국가가 끌고 나간다. 고정. 조합주의도 이것도요. 국가가 끌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다만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긴 것이죠.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정리를 간단히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 조합주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210쪽 하단에 3번 조합주의. 왼쪽 그림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막스 베버는 베버주의고 칼 막스는 마르크스주의인데 그 아래 국가관이 반대였어요. 국가의 어떤 자율성을 왼쪽은 인정을 했고 오른쪽은 부정을 했어요. 왼쪽은 법이 지배한다. 오른쪽은 계급이 지배한다.
그러다가 신베버, 신마르크스가 나오면서 약간 접근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갖는다. 상대적, 렐러티브 오토노미,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이제 거기서 좀 접근을 보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조합주의는 첫 줄에요. 그것도 국가주의 일종이에요. 국가주의 일종인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3번 특징,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조합주의 특징. 우리나라도 약간 조합주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괄호에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이 조합이란 건요. 조합이란 국가하고 이 집단이 서로 공식 합의를 형성해서 함께 끌고 나가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잖아요.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이 집단이고 정부. 이렇게 해서 공식 합의를 형성해서 국가를 끌고 나. 따라서 다원주의는 이 집단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합주의는 국가하고의 어떤 공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정부하고 이 집단 간에 공식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합의 속에서 협력을 해야 돼요. 자, 이 집단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공식 합의 통해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그라미 2번의 다섯 번째 줄 이 집단들이 국가에 대항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우호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이 결론인데요. 이 집단은 다원주에서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지가 못하고 두 번째 줄 정부가 이 집단을 억압하고 포섭하고 끌고 나가는 권위주의적인 실체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끌고 나간다. 그러나 이 집단은 우호적으로 협력을 한다. 왜냐? 공식 합의 때문에. 자, 그게 조합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와서요. 이제 다원론과 엘리트론 이제 요게 가장 관건인데요. 206쪽에 1번, 로마 2번, 1번 엘리트론을 보겠습니다. 엘리트론 기본적으로 첫 줄에 사회란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갖지 못한 일반 대중 구분된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정치 못 배우고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통치 일선에 나설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줄. 따라서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하향적 통치가 불가피하다. 원래 이게 유럽에 있었던 건데 50년대 미국으로 이제 상륙을 했거든요. 일본의 고전적 엘리트론, 이게 유럽의 엘리트론인데 유럽의 엘리트론이든 어디의 엘리트론이든 엘리트론의 본질은 요 지배계층이 소수 지배계층이 정책을 주도한다. 국가를 끌고 나간다. 동그라미 1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 파레토의 유럽의 파레토의 이탈리아 경제학자죠. 2080 법칙. 그 파레토 최적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미첼스의 과두제의 처치, 과두제, 소수가 머리두. 이게 이제 올리가키. 어떤 사회든지 소수가 지배하는 현상이 철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수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하지만 실제 국민 모두가 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선출하고 뭐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은 소수고 지배당하는 사람은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철칙이다. 그게 아이언 로우 오브 올리가키예요. 파레토가 얘기한 2080도 마찬가지예요. 20이 엘리트예요. 80이 피지배, 일반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끌고 나가는 20%가 있고 끌려가는 80%가 존재하는데 그 20%가 엘리트고 80%는 일반 대중이라는. 왼쪽에 날개 보시면 파레토 2080 법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든지 보면 정말 공부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진검승부를 벌리는 제대로 하는 합격 가능성 있는 사람은 20%예요. 우리 클래스는 그게 적용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 합격해야 되니까 2080이 적용 안 되지만 다른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2080. 우리가 동영문풀이나 이런 수업을 들으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적 평균 몇 점이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1순환, 2순환 때는 그런 게 없지만 3순환 때부터는 성적을 분석을 해서 저기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20% 성적이 85점이다. 거기 들어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들도록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거든. 이 이론을 설명해 주고 당신은 끌고 가는 20%입니까? 끌려가는 80%입니까? 물어보면 끌고 가는 20%에 해당한다고 답한 사람이 80%예요. 전부 착각하고 사는 거죠. 착각.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다니까요. 가끔은 제정신. 착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착각을 안 하면서 살려고 하면, 너무 올바르게 올곧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요, 너무 세상을 아주 똑바로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자기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 자기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다 전부 착각 속에 사는. 착각이야 편해요. 그래야 편해요. 그렇긴 해요. 제목은 우습고 도발적이지만 고려대 허태균 교수가 쓴 책인데요. 심리학 전공한 교수군요.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에요. 제목은 이상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아요.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김종훈 씨가 이걸 뭐 엄청나게 맨날 칭찬을 하는 책인데, 생일 파티를 언제까지 했죠, 저희가? 9월까지 했죠. 그럼 10월 3일이 생일신 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태어나신 분, 가까우신 분, 10월 달이 생일이신 분, 며칠? 10월 30. 네, 되게 조금 머네. 23일 거기도 우리 가깝진 않은데 또 없을까요? 10월 3일하고 며칠? 9일 개천절 다음 한글날. 학생은 더 멀어요? 그럼 10월 9일이 생일이신 저 학생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6조 우리가 엘리트로는 이제 알았어요. 사회를 끌고 나가는 소수 지배계층이 국가를 통치한다.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207조 2번에 다원론이었어요. 다원론. 그 고전적 다원론, 다음 쪽에 로버트 달의 다원론, 그 다음에 또 로마 3번에 신다원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신다원론은 조금 우리가 아시는 게 좋겠는데, 뭐 고전적 다원론이나 로버트 달의 다원론이나 다원론의 본질은 똑같아요. 이익 집단이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거죠. 이익 집단이 끌고 나. 엘리트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이익 집단이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익 집단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줄, 특정 세력이 정책을 주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나 엘리트나 자본가 계급이 주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이익을 표출하고 균형을 이루고 타협을 하고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고 국가는 그걸 그대로 반영만 해줘야 되는 거지, 국가가, 엘리트가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게 고전적 다원주의예요. 근데 그 아래 특징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모든 이익 집단은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다 갖고 있어요. 자, 동등한 접근 기회고, 2번 이익 집단 간의 영향력은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공익 공부할 때요, 과정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과정서를요. 자,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집단, 이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 균형점에서 정책이 공익이 결정된다. 이게 과정설이잖아요. 마치 이게 바로 다운주의 논리예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 힘이 없으면 서로 연대하고, 힘이 강하면은 연대 안 하고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균형을 이뤄내요. 이 균형점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국가가 그걸 인위적으로 뭘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4번, 그래서 정부는 수동적인 심판관 역할밖에 못한다.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행정부의 역할은. 그래서 이익 집단 간에 분쟁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줘요? 사법부가 해결해줘요. 다음 쪽에 두 번째 줄. 사법부가 역할이 더 강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첫 줄에 어제 저희가 의제 설정 공부할 때 외부 주도형, 내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외부 주도형이 바로 이런 모형이에요. 이익 집단이 다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제 설정 모형으로 보면 외부 주도형하고 연관돼요. 근데 로버트 달의 다원론은 약간 이제 엘리트나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다원론의 틀 안에 있어요. 자, 로버트 달의 다원론은
아래 특징의 동그라미 3번. 정책은 특정 세력의 의도나 그러니까 국가나 엘리트들의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무작위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사회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힘의 균형을 이뤄내면 그게 바로 자동으로 정책이 된다는 거죠. 특정 세력이 즉 엘리트나 국가가 막지 못한다. 정책이 무작위적으로 채택된다 이 말은 사회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정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무작위적으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그 이유와 과정은 그 밑에 4번에 두 번째 줄 엘리트들 간에 엘리트가 존재는 한다고 했어요.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역할은 있지만 엘리트들이 주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 정치적 경쟁 장치가 있어요. 선거라는 게 있어요.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는 누가 줘요? 일반 대중이 주고 정치 자금은 누가 대줘요? 이익 집단이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 여전히 정책은 엘리트가 주도할 수 없고 표를 대주는 일반 대중이나 돈을 대주는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나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 국가는 엘리트는 존재는 해도 주도를 못한다. 그 이유는 선거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날개에 로버트 달의 다운론에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책이 사회에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침투되는 그 무작위적인 어떤 장치예요. 자, 거기 왼쪽 날개 네 번째 줄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 집단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를 필요로 하는 정당이 생겨요. 그러면서 공약을 해요. 나를 뽑아주면 반값 등록금 해줄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표를 찍겠죠. 그 당을 찍겠죠.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라는 걸 통해서 공약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요. 그때 당시 대학생들의 등록금도 문제가 됐지만 아이들 무상급식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등록금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 반대당이 뭐였나요? 하도 우리나라는 당이 많이 바뀌니까 이름 뭐 열린우리당인가 그랬나요? 아닌가? 그때도 민주당이에요. 좌우간 그게 서로 여야 간에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요. 여야 간에 서로 인식이 같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을 찍어주면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막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그런데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왜 밥을 먹여주냐. 가난한 사람만 손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밥 먹여주면 되지. 근데 가난한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누가 손들겠어요? 그건 완전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지는 보편적이라 해야지 그렇게 가려서 하는 선별적인 복지는 곤란하다. 그게 이제 그때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진보 쪽은 항상 보편적 복지예요. 보수 쪽은 선별적 복지예요. 오세훈 시장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을 했죠. 왜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밥을 먹여주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하고 시장이 싸우다가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표를 갖고 있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무상급식 대상인 아이들이 표를 갖고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겠죠. 등록금은 대학생들이 표를 갖고 있으니까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표가 없다 보니까 외면했던. 따라서 로버트 달의 다운주에서는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950년대부터 한 10여 년간 미국에서는 다원론, 선량주의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 뒤에 2라운드 논쟁이 생기면서 이제 신다원주의, 신엘리트 이론, 뭐 신마르크스주의, 신베버, 신조합주의 이렇게 신자가 들어간 게 다시 나온 거예요. 크게 본질이 바뀐 건 아니지만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약간 접근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공통된 특성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3번 1번 신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의사결정론은 로버트 달의 다운론을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무의사결정론.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정치권으로 침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무의사결정론은 이제 엘리트론 계통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걸 비판을 해요. 동그라미 2번. 바흐라흐, 바라츠, 이 사람들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바흐라흐, 바라츠. 이 사람들이 신엘리트론자인데 로버트 달의 다운론을 비판을 해요.
자동으로 채택이 안 된다. 엘리트들이 가로막으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채택이 안 될 수가 있다. 엘리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얼굴 모습을 갖고 있다. 야누스 신의 두 얼굴처럼 권력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오른쪽에 날개예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있는데, 밝은 얼굴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떤 지지를 보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주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반기면서 그걸 채택을 해요. 근데 반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 인상 팍 쓰면서 짓밟아 버려요. 그게 어두운 얼굴인데, 그게 바로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이라는 건요, 의도적인 무결정이에요. 의도적으로 결정을 안 한다는 뜻인데, non decision making. 무결정이라는 거는 기각시키거나 방치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각 방치시키고 의제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가로막거나 안 하는 거. 그래서 의도적 무결정이다. 그런데 2번의 특징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주로 이 무의사결정은 의제를 채택 안 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공작이거든요. 의제 채택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그거를 못 막으면은 정책 결정이 안 되게 또 방해하고, 그게 안 되면 집행을 방해하고, 그게 안 되면 정책 평가를 왜곡시켜서 정책을 종결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좁게는 주로 의제 채택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또 3번 그 밑에요. 무의사결정은요,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채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가치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약자들의 주장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형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 약자들의 주장이나 어떤 가치의 재배분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참 채택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모형이에요. 정책이란 거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런 현실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우리 김영란법 보세요. 김영란법.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연금개혁. 공무원들은 국민보다 연금 기여금을 훨씬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해서 2016년에 연금개혁 처음에 논의가 될 때요, 34%를 더 내고 43%를 덜 받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야, 기존에 내던 거에서 34%를 더 내고 받는 거는 43%를 덜 받고, 그럼 거의 뭐 40, 50%를 손해를 보는 건데, 공무원 노조가 바본가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이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변질이 됐는데, 이 공무원들이요,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불이익은 보고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안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나중에 뭐 대폭 후퇴해서, 나중에 우리 연금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대폭 후퇴해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쪽으로 이제 개혁이 종결이 됐죠. 김영란법도 보세요. 김영란법. 김영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대가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금품을 받으면, 가족이나 배우자나 받으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런 법이에요. 대가성에 관계없어요. 대가성 입증이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성을 입증 못하면 그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팩트로 사실 자체가 1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 그 다음에 1년에 3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 무조건 그건 형사처벌이에요. 그런 법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법인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엄청난 지지를 보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막 그걸 방해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1년 6개월 뒤에 시행한다라고 해놓고서 뭔 짓을 했냐면, 대한변협을 꼬드겼어요. 우리가 변협이 민변이 있고 대변이 있잖아요. 민변은 진보고 대한변협은 그건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데, 대한변협을 국회의원들이 꼬드겨가지고, 야, 그 법 그거 위헌 소지가 있다, 그걸 헌법소원 좀 내라 해서 헌법소원 냈잖아요. 시행도 되기 전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다행히 합헌 판결을 내렸죠.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김영란법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꾸 막고 뭐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은 지금 되긴 된 거거든요. 그런 게 권력의 두 얼굴. 그래서 무의사결정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저해하는 시민들의, 약자들의 주장이 정책에 침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공작, 그게 무의사결정이에요. 결국 이 이론도 어떤 의제가 채택되고 안 되고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엘리트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엘리트 이론이라고 해요. 신엘리트. 다운론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다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다운. 자, 맨 아래 2번. 신다운. 신다운론은, 아까 다운론은 정부는 완전히 수동적인 중립적인 심판관이고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음 쪽에 2번에 2번. 정부가 정부의 비호를 받거나 특혜를 받는 우월적 이익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경유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까 로버트 달이 말했던 대로 선거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4번에. 정부 내부의 어떤 그 권력 분화, 기구 분화가 필요하고 선거 같은 외부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운론은 선거로 이게 다 조정이 된다, 침투가 된다라고 했는데 신다운론은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우월적 이익단이 존재하고 그들 간에 유착이 생겨서 결국 이런 문제는 선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권력과 재력이 유착이 안 되도록 정부 내부의 권력, 기구 분화라는 게 권력을 말합니다. 공권력을 분화시켜야 된다는.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예를 들면 검찰하고 삼성이 자꾸 유착이 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고문 변호사로 있다가 나오면서 책을 썼잖아요. 삼성을 말한다라는 게 폭로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 책을 보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저녁에 가서 딱 보니까 뭐 희한한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이 책에 나온 10%만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삼성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다.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겠구나. 이게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삼성은 이 책의 내용의 10%만 사실이라면 삼성은 정말 부도덕하고 있어서는 안 될 기업.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반응도 없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반응.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서울의 한 고등검사장이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있는 장인이. 근데 이제 주말에 거기를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하니까 삼성 비서실에 전화를 해요. 삼성 비서실에서 이건희 자가용 비행기를 내줘요. 여승무원 3명 딸려서 가족들 다 태우고 부산까지 갔다 와요.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들이 무릎걸음으로 차 시중 들고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성은 검사를 관리하잖아요. 검사들을. 판사는 관리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 서버리면 그럼 끝이에요. 판사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또 그거 삶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검사는 기소 좀 안 하게, 제발 좀 기소 좀 안 하게. 기소만 안 되면 법정에 안 서니까 관리 대상은 검사지 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아주 관리를 해요. 떡값을 주고 명절 때 떡값 주고 뭐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그게 바로 삼성과 재력과 검찰, 권력의 유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권력을, 정부가 상당히 능동적이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하고 유착이 생겨서 이런 불평등과 유착은 선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검사의 기소권을 분권시켜야 돼요. 기소 분권주의로 가야 돼요. 지금 논의되는 공수처, 공직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기소권을 주고 해야지 검사가 이제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적절한 예가 될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뭐 적절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신다운론은 정부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선거 가지고 안 되고 권력 분화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지난 학기에 성대 가서 제 모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삼성을 막 생각 없이 막 깠어요. 한참 까다 딱 보니까 여기 성대지. 수습하느라고 엄청 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요 큰 틀을 일단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형들의 기본적인 특징하고 신자가 붙으면서 약간 접근이 됐다.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265쪽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국가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정치학을 거의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거의 뗀 거예요. 265쪽 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답은 몇 번일까요? 옳은 것은 1번은 틀렸죠. 구분된다는 거죠.
2번은 공공선택 이론, 우리 1장에 있었던 이론인데요. 공공선택 이론은 인간은 모두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다. 따라서 공익보다는 전체 이익보다는 사익을 더 우선적으로 챙긴다. 틀렸죠? 3번 맞죠? 4번 틀렸죠? 조합주의가 이익집단을 지배 억압하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이라는 게 존재는 해도 다원론에서처럼 막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요, 국가하고의 공식 합의 때문에 우호적인 협력관계 틀 속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마치 정부가 설치한 그 산하단체, 준정부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익집단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것도 틀렸고 3번만 맞겠습니다.